이번 주말 시속 175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리가 미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업체에서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들의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냉동김밥 열풍이 분대 이어 이번에는 뉴욕시 정부의 공식 SNS 계정에 김밥을 소개하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2020-2021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총격범은 대부분 12세에서 18세 사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어린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 착용 단속이 시작됩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경찰차에 치여 한 유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경찰관이 깔깔대고 웃으며 피해자의 목숨값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천입니다. 이번 주말 미국 및 캐나다 북동부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뉴저지 저지 쇼어 타운은 해안가 수영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안전규칙 위반 시 벌금 티켓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12호 태풍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 미국 및 캐나다 북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및 뉴저지 저지쇼어뿐 아니라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해안가의 안전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리는 24시간 만에 1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몸집을 키웠다가 현재 2등급을 유지하며 북동부 해안가로 시속 175km의 강풍을 동반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안가 높은 파도와 범람이 우려되는 가운데 뉴저지 저지쇼어 타운에서는 바닷가 수영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히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쇼어 타운은 현재 여름철이 지나 라이프가드도 없는 상황에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닷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안전규정 위반 시 $100에서 최대 $1,000의 벌금 티켓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말 저지쇼어를 찾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해안가 주민들은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숀 페인 노조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3대 업체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은 미주리주 웬츠빌의 GM 공장, 미시간주 웨인의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스텔란티스 지프 공장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빅3 노동자는 약 12,700명입니다. UAW 총 조합원 수는 약 14만 5천 명인데 전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장기간의 파업에 대비해 파업 기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금은 약 8억 2,5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인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협상 결렬 시 전사적인 작업 중단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향후 4년간 최소 40% 임금 인상, 전기차 생산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현실적 요구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미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설팅사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노동자들이 10일간 파업을 진행하면 미국 경제는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파업이 계속되면 미국의 분기별 연간 성장률이 매주 0.05에서 0.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들의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들 중에도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 불법 행위를 했는지와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항목을 내세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미 인터뷰에 합격했어도 취소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수년 전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투자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예로 시민권 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20년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소개받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15,000달러를 주고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인은 원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정보와 가짜 서류를 접수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의 경우 15년 전 영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을 영주권 신청 과정과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 제공과 이민국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으려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법 관계자는 최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케이스가 많다고 밝히고 이민서비스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시민권 수속 전 영주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이민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수속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면서 서류 조사가 강화됐다며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서류 등을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가 취소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확정된 약 30개 정도의 릴레이 양지 회담을 진행하고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방위적 외교전을 펼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9월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윤 대통령은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하며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고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칠 계획으로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미회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동참해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 둘째 날인 19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윤 대통령과 구테우스 총장 간의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의 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그리고 북핵 문제 공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20일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오전 세션에 18번째 배정됐으며 윤 대통령에 이어 파라과이, 핀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프랑스 정상 등이 연설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기조연설 전후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연설을 한 뒤 뉴욕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선 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냉동 김밥 열풍이 분대에 이어 이번에는 뉴욕시 정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에 김밥을 소개하는 한인 소녀 영상이 올라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속 낯선 음식들은 놀림거리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식 도시락을 꺼내 김밥을 말아먹는 모습이 많은 한인 이민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공식 SNS 계정에 게재한 영상에는 한인으로 보이는 초등생 소녀가 출연해 학교에 싸온 도시락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에이버리, 뉴욕시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입니다. 에이버리는 도시락에서 밥과 김을 차례로 꺼내 소개한 뒤 포일 위에 직접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So the kim is the seaweed, the pop is the rice. I put the seaweed on the foil, and then I usually just take the rice and put it on the seaweed and flatten it out, roll it up. And this is kim pop. Why do you like kimbap so much?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very good. 뉴욕시는 지난 10일 9월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초등학생들이 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점심 도시락을 먹는지 소개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등의 뿌리를 둔 초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등장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적게는 7만에서 많게는 40만 정도인데 반해 에이버리의 영상은 15일 오전 기준 273만 회를 돌파했고 좋아요는 20만 개 이상, 댓글은 2,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에이버리가 등장하는 55초 분량의 이 동영상으로 한인 이민자 가정들은 달라진 학교 내 문화적 다양성 면에 매우 놀랍기도 하고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한국계 이민자들의 어린 시절 도시락 때문에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버리의 영상이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줬다. 에이버리의 영상에서 문화적 다양성 면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었는데 여자애들이 내 김밥을 먹고 싶어 했었다. 8개 정도밖에 없었지만 기꺼이 하나씩 줬는데 그들은 역겹다며 한 입 먹고 뱉었다.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점심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때부턴 엄마에게 점심으로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했었다. 이 동영상은 내 아내의 어린 소녀를 치유해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0-2021년 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총격범 대부분이 12에서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연례범죄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 학기 동안 전국의 초, 중등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로 전년 학기 146건과 비교할 때 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327건 총격 중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188건이었고 이 중 57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총격범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그중 70% 이상이 12세에서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보고서는 학교 총격 사건을 피해자 숫자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총기를 휘두르고 발사하거나 총탄이 학교 건물에 명중한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학교 총격 사건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상적으로 급증한 수치라며 이 데이터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에이브리타운 보건 세이프티는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수치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삶에 있어 총기 폭력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스 웨이스 특별검사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지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개 재판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스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소는 케빈 메카시 하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해외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해외 사업 거래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당 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위를 점했으며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 역시 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8일에서 14일 미국 성인 4,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늘 공개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지역을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대결을 벌였던 경합주로 한정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로 바이든 대통령 35%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합주에 포함된 지역은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 등 7개 주로 각 주에서 선출되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은 이들 경합주가 사실상 승패를 결정합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무당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리했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만약 지금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무당층의 3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0%, 38%는 부동층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역시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가 재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답한 비율은 77%, 같은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공화당 대선 경선의 1차 토론에 불참한 이후 잠시 하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2일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60%의 지지율을 기록해 1차 토론 전 조사에 비해 7%가 올랐습니다. 반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6%에서 이번에 13%로 낮아졌으며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는 토론 전후 지지율이 11%로 같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항마로 여겨졌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지율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후원자들과 자가용 비행기로 숙식을 함께하는 호화 여행을 여러 차례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화당의 최종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해질 것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어린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컬시트 및 부스터시트 착용 단속을 시작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어린이 차량 탑승 시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 주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 착용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주정부의 굳은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전역에서 17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23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한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 착용 점검에 나서며 어린이의 연령과 몸무게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전미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15세 미만 어린이 1,184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 가운데 무려 40%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또 카시트를 바르게 착용한 1세 미만의 유아는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71%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세에서 4세 이하의 경우 카시트 착용 시 교통사고 중상 비율이 54%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주간을 맞아 무료로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 설치 교육과 함께 설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역 곳곳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경찰차에 치여 한 유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이 깔깔대고 웃으며 피해자의 목숨값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AP통신,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애틀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캠퍼스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지 경찰관 케빈 데이브가 몰던 경찰차가 인도인 대학원생 자하나비 칸돌라를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데이브는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시속 119km로 과속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과 부딪힌 칸돌라는 약 30m 지점까지 날아간 뒤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뒤늦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사고 직후 경찰관 다니엘 오더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담긴 보디캠 영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오더러는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사고 내용을 동료 경찰관 마이크 솔란에게 전화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더러는 사고 내용을 설명하다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더니 곧 크게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But she is dead. No, it's a regular person. Yeah, just write a check. Yeah, $11,000. She was 26 anyway. She had limited value. 시애틀 경찰 당국은 한 직원이 업무 중 이 대화를 발견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이 사건을 경찰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더러의 발언이 공개된 후 논란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모여 사고를 낸 데이브와
문제의 발언을 한 오더러의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카일라 카리오는 경찰이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보여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칸둘라가 평안히 잠들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도 공분이 일었습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인도 총영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자하나비 칸둘라의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칸둘라의 시신은 인도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칸둘라는 2021년 인도 벵갈루루에서 해당 학교로 유학을 떠나 정보 시스템 석사 과정 중이었고 오는 1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칸둘라의 어머니는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58만 명 중 한인은 약 6천 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다카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15만 4,211명으로 추산돼 2021년보다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가 15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 15만 5,386명 이후 7년 만입니다. 2022년 뉴욕시 한인 인구도 9만 5,941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14%로 전년의 15.7%보다 낮아졌습니다. 뉴욕시 역시 한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2년 13.7%로 전년의 16.6%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뉴욕으로 유입되는 한인 젊은 층이 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한편 뉴저지는 한인 인구가 전년보다 약 5% 감소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 수영 강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의 공원부와 학교 시스템이 아이들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들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물로 둘러싸인 뉴욕시의 지리적 특성 아래 아이들이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법안을 후원한 줄리 매닌 의원은 말했습니다. 매닌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58명의 사람들이 뉴욕 시내 수영장과 해변 등에서 익사했다는 데이터를 지적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글을 읽고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어린이의 4분의 1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주류사회의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제1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16일 롱아일랜드의 명소 올드 웨스트베리 가든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한복쇼, K-팝 댄스, 김치 담그기와 김치 시식, 태권도 시범, 떡볶이와 군만두 등 한국 인기 길거리 음식과 막걸리 무료 체험, 뉴욕 아리랑 민요 합창단,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전통 무용팀, YWCA의 에버그린 드럼팀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로 구성됩니다. 이번 축제는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나소 카운티 유관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